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대표입니다. 자, 미리 공지드린 대로 오늘도 한번 무료 교육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지금 현재 계신 채팅방에 눌러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볼륨을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번 안 누르셔도 되고요. 네. 자,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격주로는 최대한 제가 진행을 하고 교육을,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웬만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원래 쉬어가려고 했다가 제가 다쳐서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1시간 좀 넘게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최대한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PER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죠. 뭐 PER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 참여자들이 워낙 또 많이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PER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저평가 종목들을 고를 때 확인하는 지표죠. PB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조지표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2개 정도만 살펴볼까 합니다. RSI 지표와, 그리고 오늘 공시가 잘못 나가는데 MACD입니다. MACD, MSCI로 나갔더라고요. 모건 스탠리 지수를 오늘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MACD 지표와 그 다음에 RSI 지표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놀면 뭐하니 투공하자 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 공부하자라는 거죠. 공부 많이 할수록 결국 좋은 종목도 선별하는 능력도 생기고, 그리고 변동성에서도 좀 더 버틸 수 있는 전략도 생기게 됩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항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에 너무 걸지 마시고요. 뭐 자극적인 뉴스 보시고 테마주들 이런 것들 공략하시다가 손실 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내 돈을 불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종목,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 종목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당연히 리스크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실제 매수를 할지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PER을 보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PBR, 그리고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가 시즌 1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한 4,000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나 시즌 3 방은 아직 한 500명대 있지만 기존 방들은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들은 뭐 들어올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 SBS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로 제가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3기까지 시즌 3까지 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뭐 투자자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고 있고요. 방송은 지금 제가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송만. 주식 경력은 더 길죠. 그리고 현재는 제가 이제 운용사에서 나와서 지금은 재테크 언론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감 시간 올려드릴 때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거를 퍼다 나르고 있는데, 요 사이트예요. 더 커렉트먼이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 관련된 컨텐츠 올려드리는 그런 사이트니까요. 뭐 재밌는 글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도움이 아마 되실 겁니다. 재테크 다 우리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VIP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선별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할 수 있게 문자와 그리고 전용 카톡방을 통해서 신호를 드립니다. 리딩도 따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고, 대부분 스윙으로 가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매매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5종목 내외에서 아무리 많아도 10종목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3종목
내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벤트 기간이 지금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나 정말 안정적인 종목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변동성이 좀 덜한 종목들, 이런 것들 함께 투자를 해보실 분들은 언제든지 카톡방에 있는 운영자분들께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이 지금 총 3개가 있는데 지금 유사방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존에 1000명대 있는 두 방은요 공개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존 방이고 현재는 지금 500명 정도 있는 방, 요 방만 지금 열어놨어요. 요 3개 방 이외에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일부러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교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방, 이상한 방에서 갔더니 제 사진으로 돼 있는 방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종목 자체나 설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500명 있는 방만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절대 저도 문자를 광고 문자를 한 20-30개씩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자를 보내거나 또는 내가 가입하지 않은 데서 연락이 오거나 실제 전화로 영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불법입니다. 1대1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일임을 한다라고 하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절대 돈을 누구에게 넘기거나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주식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시스템을 써야겠죠. 그리고 돈은 직접 굴려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PBR, MACD, RSI 요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PBR 뭐 이거 너무 식상한 내용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왜 봐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고 PBR로 봤을 때 이 회사의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인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PER 쪽을 조금 더 지금은 좋게 더 좀 활용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익에 더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자산과 관련된 이 PBR보다는 PER을 좀 더 저는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PBR도 꼭 챙겨보죠. 왜? 자산 대비 너무 비싸다 하면 고평가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BR도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PBR이 왜 이렇게 낮지? 아니면 왜 이렇게 높지? 의문점을 갖고 그 이유가 확실해야 돼요. 아니면 PBR이 엄청나게 막 10배, 20배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자산 대비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들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PBR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PBR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BPS입니다. BPS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영화 작전에서 박희순이 BPS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당 순자산입니다. 주당 순자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한 주식당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자, 기업의 순자산,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본,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자,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눈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전체 기업의 이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그 회사에 발행된 주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어느 정도의 순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를 들어서 총 자산이 뭐 1000억이라고 할까요? 1000억? 그 다음에 총 부채 뭐 500억, 그리고 총 주식수 뭐 100만 주? 뭐 이렇게 할까요? 현재 주가 뭐 4만원? 이렇게 할까요?
3만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예시. 자, 이럴 경우에 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지금 총 자산이 1000억이고 부채가 500억 있고 총 주식수는 100만 주고 그 다음에 현재 주가는 3만원 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회사의 순자산이 얼마죠? 순자산? 500억이죠. 그쵸? 1000억에서 500억을 빼야죠. 500억. 그쵸? 그러면 이 회사의 BPS는 뭐가 될까요? 자, 500억을 100만 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몇이죠? 5만원. 그쵸? 그러니까 이 회사의 BPS는 5만원이에요. 순자산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5만원. 근데 이 회사의 현재 주가가 얼마죠? 3만원. 그럼 뭐죠? 저평가죠. 간단하죠? 왜? 이 회사를 이 회사를 지금 현재 팔아도 청산가치 개념이라고 봐도 돼요. 청산가치 개념으로 봐도 되는데 이제 이 회사를 처분을 했을 때 만약 이 회사가 망해서 그냥 처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한 주당 지급되는 가격이 BPS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청산가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 망했을 때 뭐 부동산, 공장, 뭐 장비 뭐 이런 거 다 팔아갖고 기업을 청산하겠죠. 그때 주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주식당 챙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예시를 들었던 이 회사의 현재 BPS가 5만원 근데 주가는 3만원이니까 현재 저평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왜? 이 회사 지금 팔아도 5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주가가 3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의 가치만 가더라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PER 바로 넘어가면 PER은 뭐죠? PBR이죠. PBR은 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간단해요. 주가를 BPS로 나누면 돼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3만원인데 나누기 얼마죠? 그럼 이 회사 지금 가정을 했던 이 회사의 PBR은 몇입니까? 3 나누기 5잖아요. 그죠? 0.6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PBR은 결국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가치가 BPS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 지금 몇 배 순에서 움직이느냐 그거예요. 만약 이 회사의 주가가 5만 원이었다면 BPS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주당 가치와 똑같은 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1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많이 하고 1배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역시나 PER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회사는 당연히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한다면 주가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더 위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PER도 올라가고 PBR도 1배 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망 섹터라든지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은 대부분 당연히 1배 이상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같은 약세장이나 뭐 금융 위기 때나 아니면은 뭐 닷컴 버블 때나 뭐 여러 이슈들이 있죠. 이럴 때 회사는 좋은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빠지면 PBR 1배 미만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BR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은 것들을 봐야 되지만 일단 그 회사가 자 PBR 1배보다 미만이면 저평가 주식이라고 보고 PBR 1배면
현재 주가와 주당 순자산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뭐 적정선이다. 그리고 PBR 1배가 넘으면 비쌀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평가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PBR 1배가 넘으면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가치보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이유는 뭐가 될까요? 실적 성장 주주들이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잘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PBR 1배 이상에서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실 이거는 순자산가치 측면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지표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 사실 저평가 고평가를 분석하기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 쌓여있는 돈만으로 지금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반영하진 않았단 말이죠. 미래를 반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체크는 하고 고 PBR 종목이 나왔을 때는 왜 고 PBR인가, 왜 주가가 지금 회사 자산가치 대비 비싸게 운영되고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PBR 1배 미만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종목들이. 자, 보시면 자, 이 코스닥인데 자, 코스닥 여기 있네요. 자, 코스닥을 보시면 현재 여러분들 요거 딱 누르시면 모든 증권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자, PBR 한번 정렬해 볼게요. 낮은 순으로 보시면 원익홀딩스가 지금 제일 저평가네요. 코스닥 종목 중에 원익홀딩스 0.27배 0.27배예요. 싸죠. 자, 와, 엄청 쌉니다. 엄청 싸.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했을 땐 엄청나게 지금 싼 편인데 주가는 생각보다 안 가죠. 사실 지주회사가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지간하면은 지주회사는 좀 빼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알짜배기 자회사들 중에 상장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대부분.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넣는 게 주가의 흐름이 좀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가 좀 약간 디스카운트가 되는 게 좀 저는 아쉽긴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은 일단 참고를 하세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자회사 중에 상장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빠른 수익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잘 버는 것 같은데 과거를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해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수익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니까. 자, 작년에 917억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91억 원밖에 못했어요. 10분의 1밖에 못한 거예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에. 이 상태로라면 지금 현재 작년보다 실적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자산은 더 쌓이진 않겠죠. 크게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건 있어요. 물론 시장도 좀 안 좋았고, 요즘은 워낙 약시장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없거나 또는 실적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기업들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수급이 잘 안 들어와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매수 매도가 애매하네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정도, 꾸준히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저평가 종목이긴 하지만 왜 저평가인지 항상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딱 봤더니 이거 재무제표 봤더니 실적이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저평가라도 약간 매수를 보류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리고 일단 차트도 이미 저점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류.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다가 뭐 볼까요? 뭐 이런 거 매일 위협 0.8배. 일단은 순자산가치 대비했을 때는 더 싸잖아요. 그죠? 1배 미만이니까. 회사의 순자산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좀 싸다. 차트를 봤더니 잠깐만요. 아까 원익홀딩스가 아니었네요. 잠시만 다시 볼게요. 차트가 완전 너무 비슷하네요. 그죠? 다른 회사, 같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차트가 비슷하게 무너졌어요. 여기도. 그렇죠? 매일 위협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익홀딩스인데 비슷하죠. 지금 차트가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저도 지금 순간. 자, 일단 원익홀딩스 무너졌고 메일유업을 봤어요. 얘도 저평가긴 한데 이미 차트는 좀 무너졌어요. 일단 딱 그냥 차트만 봤을 때는 지금 불안해요. 일단. 자, 그런데 왜 얘가 저평가일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한데 그렇다면 재무제표는 어떤가? 얘도 역성장이네요. 그죠? 지금 800억 원대를 계속 해왔는데 영업이익을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런데 올해 실적 전망치는 700억 원대예요. 자, 실적이 역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때 순손실까지 났어요. 주가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보세요. 영업이익이 이왕이면요,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할 때는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좋습니다. 정체된 기업은 주가도 정체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 필요 없어요. 주식 뭐 볼래? 그럼 실적 성장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적이 앞으로 성장할지 분석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적 하나입니다. 실적 하나고 너무 고점만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저점에서 잡는 거죠. 눌림이 나오거나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럴 때 잡는 겁니다. 실적만 보면 되는데 이렇게 정체된 것보다는 항상 성장하는 걸 봐야 된다. 성장을 해야 BPS도 올라가고, 그러면 PBR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PR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수익이 쌓이니까. 수익이 싸지면, 수익이 커나가는 회사들은 계속 PR이 낮아지고 PBR이 낮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몰립니다. 근데 실적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오히려 안 좋아요. PR이 얘도 높아지잖아요. 왜? 자, 지금 작년 PR이 7배였는데 올해 실적이 줄어드는 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벌써 PR이, 포워드 PR은 11배로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요 회사 지금 주가 하락으로 PBR은 좀 싸 보이지만 재무 상태가 약간 정체되어 있고, 성장이, 실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주가는 이미 무너진 상태니까 뭐 저라면 굳이 이거를 뭐 들어갈 생각은 안 하겠죠.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 게 뭐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쫙 정렬해 놓고 저평가 종목 중에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싸다고 들어가면 큰일 난다. 1배 미만이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PBR 잘못 배우면은 1배 미만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처음에 잘못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각도로 봐야 돼. 다각도로.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이 회사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저평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1배 미만에 있는 종목이어도 다 클릭을 해보시고 무조건 사면 안 되라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왜 이 회사에 지금 주가가 내려와서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놓고 이왕이면 또 요 자산가치 대비했을 때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 반대로. 자, 높은 순으로 정렬해 볼게요. 박셀바이오 PBR 28배. 바이오 다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뭐 적자 회사잖아요. 이 회사가 뭐, 근데 주가는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PR이라든지 PBR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초보자들께 제약 바이오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제약 바이오를 별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 분석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면 저는 바이오는 좀 약간 비추천을 드립니다. 자, PR과 PBR 이런 것들로 분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고평가가 와요. 지금 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대부분이니까 바이오 회사들 중에. 그러니까 이게 다 고평가인 거예요. 자, 보세요. PR 안 나오죠. 지난주 보신 분들, 적자 회사는 PER 산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0으로 찍히는 거예요. 아주 비슷한, 자,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많죠. 이런 생명과학, 바이오, 네이처세 이런 것들. 자, 자산 대비도 고평가고 PER은 적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매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바이오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분들이 PBR 최대한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차트 이 부분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PBR이에요. PBR 차트를 일부러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기 아주 편하죠? 자, 이 당시 요게 뭐예요 지금? 박셀바이오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거는 PBR로 보기가 어려운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원익홀딩스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때 급등을 하니까 작년 2020년도 급등이 나오면서 자산 대비 주가가 확 뜨니까 갑자기 PBR이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하락하니까 조금씩 내려오면서 지금은 0.3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실적만 어느 정도 받침이 되는 회사라면 과거 차트를 쫙 켜놓고 과거 PBR 평균 대비 주가가 좀 낮은 수준에 있다면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원익홀딩스 솔직히 많이 좀 싸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차트가 아직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은 불가. 다만 과거 주가 대비했을 때 주가는 PBR은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최근 PBR 추이 봤을 때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땐 또 약간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권이 하니까 좀 볼만하다. 하지만 아직은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적 역성장이 약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겠죠. 업황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거나 뭐 호재가 나온다면 뭐 그때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FN 가이드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증권사 시스템에는 대부분 여기 보시면 또 PBR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익홀딩스의 과거를 보여드리는 거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나와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선이 0.8배 선, 그 밑에 있는 선이 0.7배 선, 노란색 선이 0.5배 선, 초록색 선이 0.4배 선, 그 다음에 0.25. 보시면 과거 대비했을 때 지금 상당히 저평가권까지 내려왔어요. PBR 밴드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다른 거 하나 아무거나 볼까요? 뭐 이런 거 하나 볼까요? 요거는 볼만한데요? 잠깐만요. 자, 계속 지금 보면 2020년도 이후에 얘 같은 경우는 2.8배, 빨간색 선이 2.8배 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보라색 선이 3.6배. 보통 요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최근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2배 수준, 노란색이 2배입니다. 2배 밴드예요. PBR 2배.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근데 TS는 좋은 회사인데 잠깐만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네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종목을. 이게 좀 약간 많이 올라 있어서 제가 산동 안 봤는데, 요 회사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회사거든요. 테스트용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잘 나와요. 안 그래도 이거 제가 요새 보고 있었는데, 요러면 찾는 겁니다. 종목을.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자, 일단 제가 딱 먼저 생각나는 건 말씀드릴게요. 자, PBR은 최근 대비했을 때 가장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자, 위에 차트를 봐도 지금 계속 이 위에서 PBR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현재는 PBR이 더 다운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 근 2, 3년 내 차트를 봤을 때 PBR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네. 그런데 이 회사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봤더니 실적 전망이 너무 좋아요. 작년 대비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또 500억 원대에서 영업이익이 900억 원대까지, 당기순이익이 400억 원대에서 79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주가 하락으로 지수가 내려왔으니 한번 볼만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업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항상 여러분들 업황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반도체 테스트 후공정 쪽이에요. 근데 이쪽은 소모품이거든요. 보통이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ISC 같은 경우 요새 잘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 중에 하나도 TS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소켓 쪽이라든지 핀이라든지 이쪽과 같은 이 소모품 시장은요, 내년이라든지 내후년 상당히 엄청난 성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지금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좀 밀리는 거지 좋은 종목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어차피 업황 돌아오는 것이 1, 2년 뒤여도 그래도 주가는 이제 돌아선다는 확신만 생기면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종목들 담아놓을 시기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TSE도 괜찮죠. 그래서 업황도 보시고 재무제표도 보시고 실적 전망도 보시고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PBR만 보고 종목 선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돼요. 저는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TSE 모르시는 분들은 다 검색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무조건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귀찮아도 많이 분석하고 리스크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오버행 이슈는 없는지 제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시크릿 노트 올려드리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시크릿 노트를 그러면 자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거 자, 제가 지금 방에 새로 오신 분들 보시라고 주간 증시 일정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올려드리죠. 거기에 보시면 뭐 보호에서 풀리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항상 올라옵니다. 이런 오버행 이슈가 없는지 꼭 체크하시고 여러 다방면으로 리스크를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적정한지 분석해 보시고 실적 대비 주가가 좀 낮은 수준에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매수를 신중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PBR을 설명드리고 있지만 맹신하면 안 된다. 모든 지표는 참고용일 뿐 맹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면 안 된다. 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실제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BR 차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은 최근 시장에서는 이익에 따라서 많이 좀 움직여요. 주가들이. 그래서 PBR보다는 PER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시고 종목 선별할 때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BR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렵지 않은데 PBR 보면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죠. PBR로 뭔가 엄청난 뭐 천기 누설 이런 거를 원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럼 저도 그걸로는 하겠죠. 오늘 재테크를.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행 적금이라든지 다른 기타 재테크 수단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 일확천금을 노린다라거나 뭐 2배, 3배 무슨 뭐 100%, 200%가 쉬운 거 같이 자극적인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4000%, 뭐 1000%, 무슨 1000%를 누가 봅니까, 솔직히 그거를. 말도 안 되는 과대 광고들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10%, 20%만 벌어도 엄청난 겁니다. 10%씩 6개월 정도만 되면 원금이 2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수익 10%를 월로 만들 수 있다면 탑 트레이더로 증권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왜 어렵냐? 지속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계속 벌다가 한 번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드리는 게 손절 라인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매도가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린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식은 로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도 이 욕심이 많고 수익 막 급등하는 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거든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오른 거 들어가자마자 차익 매물 나오면 얼마나 억울해요. 단기간에 엄청난 돈 날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것도 TSE 좋은 회사지만 제가 뭐 요때쯤이면 봤으면 샀겠지만 요때 못 사요, 절대. 이럴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올랐는데. 단기에 5만 원 초반대에서 7만 원대까지 올라간 거를 바로 산다? 적은 비중이면 한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내 종목 플레이는 넣어놓죠. TSE 좋은 회사인데 아쉽다. 미리 봤으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실적도 전망도 좋고. 그럼 기다려요. 기다렸다 이제 기회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조금 더 저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간단히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만 좀 나와주면. 그리고 저는 반등 조금 나온다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지금 바로 위에 매물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평선이 주요 이평선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를 차라리 전 뚫고 요 위에 안착하면 들어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급한 마음에 또 들어갔는데 아직 얘는 저점을 만들었다 볼 수는 없어요.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렸다가 좋은 기업들은 또 사시면 됩니다. 무작정 지금 더 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베팅하시는 분들 있어요.
강단이 이렇게 딱 들어가죠. 바로 물립니다. 이때 사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물렸는데 한 달 만에 3개월 동안 끌어올린 거를 한 달 만에 바로 반납했습니다. 그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거는 좀 피하자. 그리고 다시 좋은 기업들 중에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잡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갑자기 3000% 빠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PBR 참고는 꼭 하셔야 되고, 다만 맹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은 PBR도 중요하지만 PER이 좀 더 지금 현재 주식 상황에는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지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PBR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뭐 봐야 되죠? MACD 한번 볼까요? MACD가 뭘까요? MACD가 뭘까요? 아시는 분? MACD 아시는 분 없나요? 자, 이거는 사실 뭐 사전적 의미를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 이렇게 나와요. 뭔 소리죠 이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주가의 잠깐만, 이것도 사전적 의미예요. 장기 이동 평균선의 수렴과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다 어렵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사전적 의미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뭐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있잖아요.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멀어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멀어지게 되면 다시 가까워지는 성질을 이용한 지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가를 보면 이격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지금 42평선이랑 주가 급등 나오면서 너무 멀어졌어. 그럼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이격도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다시 수렴할 거리라 생각하고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잖아요. 똑같아요. MACD도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이 멀어지게 되면, 자, 지금 보면, 자, 예를 들어 지금 요 TSE 같은 경우 주가가 급등이 나오니까 요 이동 평균선 사이의 거리가 쫙 멀어지잖아요. 그쵸? 아니면 급락할 때도 마찬가지요. 근데 이건 급락을 한 적이 별로 없네요. 그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급락 전보다는 이동 평균선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결국 이게 다시 가까워진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지면 다시 회귀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오르면 주가는 어느 순간 다시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만나게 되면서 하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얘기 들은 거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냥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결국은 이동평균선이 멀어지면 다시 만나면 다시 멀어진다.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지표인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차트에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트에 보시면 제가 지금 설정했는데, 자, 위에서 두 번째 요 차트예요. 자, 여기 MACD 써있죠. 아이고 잠시만요. 자, MACD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이죠? MACD로 여러분들이 이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요새는 증권사 다 기능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선이 MACD 선인데, 자, 보시면, 자, 뭐 이렇게 막 가운데 0으로 써 있고 수직선이 수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선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연두색 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뭐야, 이거 파란색 짝대기도 있고 빨간색 짝대기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요 짝대기를 이용하는 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 빨간색은 양의 위치거든요. 위에 일정 수준이 넘으면 뭐 매도 신호라고 하고, 파란색 음액 가격이 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뭐 매수, 뭐 이런 거 개념인데, 요건 좀 보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실 것 같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요 선을 이용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MACD 선이에요. MACD 선. 근데 요거는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보시면 여기 MACD하고 12, 26 써 있죠. 이게 뭐냐면 12일과 26일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나타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도 있어요. 사실 종목마다 원래 바꿔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시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근데 다행인 뭐냐면 왜 12, 26으로 제가 설정을 해놨느냐, 대부분이 12, 26으로 많이 봐요. 설정 여러분이 안 하시면 보통 12, 26일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뭐 굳이 종목별로 이걸 MACD 이동평균선 기준을 바꿔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12, 26일 이동평균선의 차이로 구한 MACD 지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해요. 자, 빨간색이 MACD 선, 그리고 초록색 선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냥 선이에요. 시그널 선인데, 자,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똑같아요. 우리 골든 크로스 있잖아요.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매도의 신호잖아요. 똑같아요. 자, MACD 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 매수 신호. 그때부터 실제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꺾였어요. 하향 돌파했잖아요.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데드 크로스,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팔았어요. 아, 팔았더니 더 가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이 지표를 활용할 거면. 하지만 요때 좀 부러워하다가 이때 판 거를 좀 불안해하다가 이 구간에서 더 갖고 있을 걸 후회를 하다가 이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남의 행복은 남의 불행인데 내가 팔고 나서 주가 빠지면 또 기분 좋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일단은 MACD 선을 활용했다면 요거는 여기서 매수했어야 되고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또 내려왔어요. 주가 급락 이후에 다시 얘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합니다. 요때였어요. 요때 매수했으면 뭐 일부 수익은 남길 수 있었겠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오히려 이동평균선의 어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보다는 훨씬 더 눈으로 보기 편합니다. 근데 그만큼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주가에 후행을 해요. 그래서 주가보다는 좀 더 늦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왜? 후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왜? 지수가 마감이 돼야 이 지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후행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려요. 아까 보셨잖아요. 요때 사면 좀 더 미리 살 수도 있었어요. 아까 요때 사는 것보다 조금 전에 샀으면 더 좋았는데, 그죠?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다만 자,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다이버전스 매매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RSI 하고 다시 두 개를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요 두 개를 활용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죠? 자, MACD 선이 시그널 선 상향 돌파 시 매수, 하향 돌파 시 매도.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위해서 당연히 주가 확인하시고 실적 보시고 성장성 있는 회사들 중에 MACD 지표까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면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베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간단했습니다. 요거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용하시고, 자,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RSI 지표예요. RSI. 자, RSI 지표입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잠깐만,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RSI를 검색해봤더니
자, RSI. 제가 설명드릴게요. 못 찾겠습니다. 자, RSI는 주가의 상승 압력과 및 하락 압력 이렇게 설명드리기 말고 사이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보조 지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사실 요거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그냥 이용법만 알면 되잖아요. 그쵸? 하여튼 주가의 상승 압력,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을 받는데 얼마나 상승을 강하게 했느냐 아니면 하락을 강하게 했느냐, 그 강도를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RSI 지표를 보시면 자, 20, 30, 40, 50, 60, 70, 80 가장 위에 차트입니다. 가장 위에 차트. 자, 중간이 죄송합니다. 자, 중간이 50이에요. 자, 이게 기준점입니다. 아까 MACD는 0이었지만 얘는 50이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70과 30선을 우리가 가장 많이 봅니다. 70과 30선. 자, 일반적으로 RSI 지표가 이 지표, 자, 빨간색 선이 RSI 선이거든요. 그리고 연두색 선, 초록색 선이 아까처럼 MACD처럼 시그널 선이고요. 자, 일반적으로 RSI 지표가 70 이상이다. 그러면 초과매수 구간으로 가요. 과매수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구간이다. 그래서 하락을 좀 대비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 RSI 지표가 30가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초과매도, 너무 많이 매도했다. 하락 강도가 너무 컸다. 이건 이제 반등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70 이상이면 좀 불안해야 돼요. 주가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매도 준비를 하시면 되고, RSI 지표가 30 미만까지 내려왔네? 이 회사 괜찮나? 재무제표 보고, 실적도 괜찮은데, RSI 지표가 너무 많이 빠졌어. 이건 과매도 구간이야. 그럼 이때 한번 살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또 있죠. MACD랑 똑같습니다. 역시나 이 빨간색 RSI 선이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할 때 역시나 매수,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의 신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활용해서 매수와 매도를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봤을 때는 MACD가 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좀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70선과 30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MACD와 RSI를 간단하게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 더, 이거 더 해드릴게요. 자,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죠? 다이버전스가 영어 뜻으로는 발산, 확산,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주가와, 현재 실제 주가요. 주가와 보조지표의 흐름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체크하면서 상승 및 하락을 예측해보는 방법. 자, 뭐냐면 아까 봤던 우리 RSI 지표라든지 MACD 지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거와 지금 현재 일반 주가 차트 있죠. 이걸 크로스 체크해서 보시면서 상승과 하락을 예측해보는 방법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차트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이 RSI 지표와 MACD 지표가 주가와 밀접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뒤따라가긴 해요. 하지만 간혹 주가는 계속 가고 있는데 얘네가 먼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먼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얘네가 먼저 꺾이면 안 되거든요. 후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니까. 근데 얘네가 갑자기 먼저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꺾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지금 아직 상승추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꺾였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때부터 긴장을 타는 거죠. 매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다이버넌스 매매는 이제 보통 추세의 끝에 많이 생겨요. 추세의 끝에.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꺾일 때. 추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세의 끝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하락 추세의 끝이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상승 추세의 끝이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거고, 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 아무거나 그냥 뭐 워리콜디스 재미없는데 이 종목 차트가 뭐 볼까요? 뭐 코인테크 한번 볼까요? 코인테크 지지난주였나요? 추천드린 게? 이거 무난하게 뭐 시장 대비해서 잘 가죠 지금. 오늘 장에서도 1% 올랐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보시면 자,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얘는 너무 일반적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자, 다이버넌스는 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 나오는 종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뒤져봐야 돼요. 네, 꼭 풀어볼까요? 잠시만요. 저도 찾아봐야 돼서 저도. 저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로 요 다이버넌스 분석을 하실 땐 MACD보다는 RSI가 좀 잘 맞습니다. 확률적으로는. 그래서 RSI에 가장 좀 적합한 게 다이버넌스 활용법이에요. 그래서 RSI를 많이 보세요. 이건 주가가 계속 가가지고 자,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꺾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자, 찾기가 애매합니다 지금. 자, 너무 좋은 종목들만 보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꺾이는 종목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요거에서 나올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요런 것들. 주가가 이제 이게 작년 2021년도 5월 달인데 요때 이제 대한항공 주가가 한 달 내내 잘 갔어요. 한 달 이상. 그래서 뭔가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등락이 있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사실 요때쯤에 조금 빠진다고 사람들이 팔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왜? 전고점도 이미 뚫은 상태였고. 그런데 RSI가 미리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점을 그 전부터, 그죠? 찍고 밀려 내려왔잖아요. 자, 요때 보여드릴게요. 자, 요때. 자, 빨간색 선이 시그널선을 뚫고 내려오는 요 시점. 근데 요 시점이 보시면 더 빨라요. 그렇죠? 얘는 주가의 상승 추세였는데 미리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실제 잠시 후에
고점 만들고 쭉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내가 주가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그 종목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매도 타임 못 잡겠어요. 분할 매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SI 지표를 보시다가 RSI 지표가 갑자기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는 아직 가고 있는데. 그럼 그때부터 긴장을 타고 매도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RSI 지표로 다이버스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그래도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 도움이 돼요. 반대로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려왔을 때도 주가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어. 너무 많이 빠져. 근데 어떡하지? 더 갖고 가야 되나? 근데 딱 그때 RSI 지표가 상승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최저점이 거의 다 왔을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버스를 활용하시면은 추세 끝을 확인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이 사전적인 의미는 저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차트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SI는 70선 이상이면 매도 준비, 30선 미만이면 다시 반등 나오면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RSI 선이나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할 때는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고,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버전스 매매는 추세 끝을 볼 수 있어요.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갑자기 RSI 지표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추세의 끝이 될 확률이 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버전스까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걸 두 개 다 보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차트를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RSI 하나 해놓으시고 MACD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린저 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차트를 설정하시고 매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보조 지표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SI와 MACD, 그 다음에 오늘 PBR 관련된 내용도 잘 기억하셔서 매매에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났죠? 왜 이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그냥 차트 보면서 하면 별거 없어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지표들을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왜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참고해서 매매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급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지표도 100% 맹신하면 안 됩니다.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후행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지만 분명히 이걸 보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들 확인하셔서 내일 또 한번, 지금 설정해 놓으세요.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PC에 RSI와 MACD 딱 설정해 놓으시고 매일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복귀해 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시장이 안 좋죠. 약세장이에요. 당분간 강세장 못 나와요. 왜?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요. 금리 인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쉽지 않아요.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아직은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위험해요. 시장은 투심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종목들을 빨리 던집니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없는 종목도 던집니다. 호재에는 또 그렇게까지 또 강하게 또 움직이지도 않아요. 호재에도 박하고 악재에는 민감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오늘도 똑같은 얘기 맨날 드리잖아요. 공부하시라고요. 공부하고 기업 분석에 신경 써야 됩니다. 매크로 저 못 맞춰요. 100% 절대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춰요? 내일 코스피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미장 끝나고 선물 시장 보면은 예측은 어느 정도 되지만 이미 나는 전날 3시 반에 장 마감했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CPI 지수 발표가 있었어요. 가장 지금 민감한 지수 중에 하나죠. 왜?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현금 비중을 또 늘려놓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오늘 급락이 나왔던 급락을 그대로 당한 거죠. 근데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너무 쫄지 말자고. 왜? 주가 생각보다 안 올랐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수는 연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실제로 오늘 양봉 만들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양호했죠. 뭐 1%대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제가 장전에 여러분께 쫄지 말자고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제가 카톡방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결론은 뭐냐? 매크로 절대 100% 맞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매매도 이미 끝나고 나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매크로 보지 않아도 돼요. 저는 솔직히 지금 매크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 분석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분명히 이때가 바닥이었구나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내년은 분명히 저는 어느 정도 레벨업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수는. 하지만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업을 좀 분석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왕 갖고 가는 거 좋은 종목, 돈 잘 버는 회사, 업황 괜찮은 회사, 그리고 보조지표라든지 뭐 P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왕이면 매수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런 타이밍이야. 그런 종목들을 갖고 가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을 절대 소개 안 해드립니다. 왜? 무료방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오랜 기간 동안 하셔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자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게 변동성 큰 종목들이잖아요. 매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다가 손실 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걱정 너무 매크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의 방향성 너무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에 절대 맞춰서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 철저하게 시간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852 박재순 검색하시면 지금 계시는 500명대 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정보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다들 초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장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힘들지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